네, 한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한 국가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이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이런 어떤 패권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국가 중 하나고요. 대만의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8년 만에 한국을 초월했습니다. 정말 대만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약진하고 있는 대만 경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점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동수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띕니다. 저희가 항상 일본만 바라보고 막 달려오다 보니 바로 그 뒤에 있던 대만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만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대만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어느샌가 저희한테 대만이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3월 초에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선진국에서 미끄러지는 일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2000년도에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보면 일본이 2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2년도에 한 22년이 지난 지금의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주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고서 전반에서 느껴지는 내용은 일본이 대만과 한국에도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도 성장에 조금 스스로 흥분돼 있어서 대만의 추격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대만은 한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라고 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었다고 그 대만의 연구자들한테 많이 듣곤 합니다. 네. 그 지난해 말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만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5,513달러, 네. 일본은 34,358달러, 네. 한국은 33,592달러.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대만이 이 일본과 한국을 앞선 상황이 되었고요. 예. 2004년도에 저희가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지 18년 만에 다시 재역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제 33,4천 달러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구매력 지수,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하고 나면 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대만은 뭐 69,000달러, 한국은 53,000달러, 일본은 49,000달러 이런 수준으로 더 벌어지는데요. 결국은 대만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만이 훌쩍 우리를 뛰어넘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대만이 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산업 구조가 한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만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7.7% 수준이니까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제조업 구성에 있어서 전자부품 제조업, 이른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그 전자부품 제조업의 비중이 15.2%로 매우 큰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제조, 통신, IT 서비스를 포함한 저희는 보통 이제 ICT 기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매우 발달해 있는 것도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의 산업이 이 중국의 산업과 연관도가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 대중국 무역 규모, 중국과 수출입 하는 규모가 무척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 대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특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와 선박 제조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만의 인구가 2,400만 명 정도 수준이니까 네. 우리 인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보다는 조금 단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대만의 기업 TSMC 그 네. 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 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뭐 한국에서 뭐 홍루이젠, 예, 아니면은 버블티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TSMC 같은 대기업이 별로 없는 게 대만의 좀 특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TSMC도 최근에서야 저희 그렇죠. 귀에 많이 네. 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TSMC나 UMC 뭐 이런 데가 아주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만의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들어본 그렇죠. 기업이 예. 별로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이 산업을 주도한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주도를 했다고 보는 게 세간의 평이고요. 그런 이면에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그 단단함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곤 합니다. 그 작년에 대만 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의 98%, 99%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52.5%, 그러니까 절반 정도 넘게 조금 넘는 매출액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고용 측면에서는 한 80.4%니까 뭐 80%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하기 가장 어려운 수출 분야에서도 2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34%까지 이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기술 기반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생태계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이러한 생태계들이 이 산업 연관을 통해서 대만의 산업군을 잘 받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업한 지 10년 이상 업력이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51.5% 정도였고요. 네. 심지어는 여성 기업주의 비율도 37.2%나 차지하는 아주 안정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대만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만 경제를 두고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와 대만이 대중국 교역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대만과 우리나라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는 대만과 한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인구는 대만이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만 경제 규모가 한국 경제 규모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비교의 객관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나 대만 자료를 보면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의 관세청, 중국의 해관 자료를 놓고 보면 대만이 중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작년에 3,200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교역한 규모가 3,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3,200억과 3,600억 달러 수준이니까 교역액은 그닥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는 대만이 우리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대만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아주 높다. 우리도 심지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전체 교역에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대만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더구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대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교역액이 비슷한데 교역 수지,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370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로인데 우리나라의 자료로 보면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까운데
중국 해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작년에도 저희 나라는 37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막 7, 800억 달러 수준에서 점점 내려와서 37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대만의 경우는 작년에도 1,500달러가 넘는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이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만이 결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여전히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분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에 대만도 동반 성장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또 반대로 보면은 그런 어떤 위기, 그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결국 대만에게도 고스란히 또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대만의 경제 핵심에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TSMC 워낙 유명한 자주 오늘 등장하네요. TSMC가 있는데 이게 약간 한국과는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파운드리 이쪽에 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메모리가 강하다. 대만은 TSMC로 대변되는 비메모리가 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 대만 반도체 산업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IC 산업 매출이 약 1,700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규모하고 대략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높겠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근데 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우리나라와 조금 비교해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 사슬 측면에서 저희 나라의 반도체 산업 구조보다는 조금 더 잘 균형 잡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분야가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메모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칩 설계하는 분야에서는 전체 IC 산업의 매출의 22%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파운드리 제조가 38%, 메모리 제조가 5%,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패키징 테스팅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경제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반도체에 대한 지원, 사실 한국보다 먼저 더 지원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이 이제 대만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대만 때문이다 하긴 좀 뭐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이 좀 배울 수 있는 점,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대만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 대만의 산업을 보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꼽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TSMC나 UMC의 본사가 있는 신주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주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 타이베이에서 한 7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두 개의 기업 외에도 반도체 관련 ICT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대만공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연구원이 있습니다. 약 6천여 명 정도 6천여 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는데요. 그 6천여 명의 연구진 중에서 5년 이내 한 30%의 연구진이 대학교 혹은 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방형이라는 거고요. 그 개방형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냐를 보는 건데 그 핵심에 인력 교류가 있고 이 자발적인 인력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구개발특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개방적인지, 얼만큼 혁신적인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눈여겨서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사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약진하는 대만 경제가 주는 시사점 관련해서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동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